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 감찰관제는 원내 사안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추진 방침에 선을 그은 데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가 원내외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면서 특별 감찰관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이 독선, 독단의 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가요 무대, KBS 1TV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가요 무대를 시작부터 40년 동안 진행해온 한국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동건 아나운서 모시고 가요 무대 얘기 그리고 오랜 방송 인생의 뒷얘기까지 저희가 사전 녹음했습니다. 1시간 뒤에 6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요구했다고 밝힌 특별감찰관제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의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변화와 쇄신을 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마치 우리는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께서 특별감찰관 하기 싫어서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지금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여기에 연동되지 말고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특별감찰관 도입 속도를 내겠다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밝힌 건데 그 배경이 뭘까요? 사실은 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추천을 연계하느냐 마냐 이것이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면담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면담을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내건 3대 요구 조건을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했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측은 사실상 거부를 당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예스냐 노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실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든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이제 그게 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를 만났는데 뭐 결론이 난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그렇다면 뭐 완전히 중단해달라는 것이냐, 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하는데 이 해소의 방법이 뭐 사과냐, 특검이냐, 뭐 여러 가지 이 이제 설왕설래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카드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치하고 명분도 있는 게 뭘까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마 특별감찰관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딱 던졌을 때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완전히 이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특별감찰관 카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요거부터 던져야겠다 카드로. 예.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뭐라도 실질적으로 뭘 요구했구나, 뭐라도 하자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김수인 평론가님 네. 들었던 그 녹취는 한동훈 대표가 한번 그 특별감찰관제 추진하자 이렇게 던졌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뭐 둘이 의논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네. 이건 원내 사안이고 뭐 의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의총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제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원내 사안을 총괄하는 사람이다라면서 이제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추진인지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밝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이후에는 좀 조용히 있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거 추진 발표했다. 이건 독단의 정치다, 독선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고 국회 네. 추천의 주체는 또 국회가 여야가 공동으로 3명을 모두 합의해가지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렇게 갈라가지고 결국 추천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각 정당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잘 상의했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지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먼저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선 의원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를 원내대표 되고 나서도 계속 방치해 왔던 점 이런 것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전개는 사실 이 문제로 또 양쪽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고 친한계에서는 당 대표가 대통령이면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다. 이런 비유까지 쓰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좋게 해결할 수 있는 길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쟁점이 가느냐.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당에서 예를 들면 국회 추천이 3명이니까 네. 그중에 의석 비례로 치면 여당에서 1명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 그 1명을 어떤 과정으로 추천할 거냐. 의원들이 추천을 할 건지 아니면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할 건지 여기에서 한번 겨루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또 관건이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아니 친윤계나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미는 인사는 네. 친윤계의 어떤 그런 법조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소지가 있고 그럼 반대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는 이거 사실상 야당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소지가 있죠. 네네. 그렇게 결국 인사를 누구로 할 거냐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쟁점이 전망합니다. 되고 거기서도 약간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건데 네. 제가 윤주진 평론가께 이거 여쭤볼게요. 네. 자 이제 여당 의원들 단톡방이 있나 봐요. 네. 거기에 이제 친한동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가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네. 다른 의원들이 또 의총 열어서 빨리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의총을 국정감사 끝나면 열어서 아마 빨리 열리면 다음 주에 열릴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식으로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원론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특별감찰관을 현재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두고 여당 의원들 간의 갑론을박이 있겠죠. 네. 사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특별감찰관 임명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초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내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왜 특별감찰관과 플러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이중적인 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압박을 했어요. 네. 즉 자기 정권에서는 5년 내내 임명하지 안 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뭐 또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쏙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특별감찰관 하자 말자 이게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히스토리를 잘 아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느냐라는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김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보면은 전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여당 몫이 1명이고 아마 야당 몫이 2명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1명을 두고 또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과연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를 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주진 평론가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국민들이 어떤 변화 쇄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야당의 특검을 받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지 말고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이제 먼저 카드를 던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당내 어떤 분열적인 요소가 더 강할까요? 아니면 요거를 잘 헤쳐서 어떤 결론을 내서 어떤 그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예. 이제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 내부에서의 의원들의 그런 산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은 바로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의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산을 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두루두루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면 이건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명의 추천 몫을 두고 계속 줄다리기 하고 결국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 가치가 과연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키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내의 사안이고 국회가 추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의 몫을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힘이 더 강할 겁니다.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노출되면은 국민들이 특별감찰관 이거 좋은 건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처음에 선뜻 안 받아들일 게 예상되더라도 의논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사안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원내 톱 사령탑인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에게 추천 몫을 논의해달라고 일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자, 민주당 상황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먼저다. 그럼 쉽게 말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그냥 떼우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뇌물수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관저 비리, 선거 개입, 국정농단, 마약 수사 무마, 수사 외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께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이 제시하는 특검법은 그러니까 여당이 안 받을 게 너무 명약관화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 네. 뭐 표결 결과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안을 다 언급을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하고 절충이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다른 보관을 갖고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거를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최대한 맥시멈의 범위를 제시를 하는 것이 보통 협상 과정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거론했던 사안들을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넣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결국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한테 특검 범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묻기 전에 네. 국민의힘이 먼저 대답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을 여러 가지를 열거하면서 특검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 꼭 이거를 다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특검은 거쳐야 한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 카드를 일단 던진 거는 만약에 뭐 야당 특검은 안 받지만 자체 여당발 특검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당내 분열이나 이런 걸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건데 야당은 계속 특검을 받으라 혹은 뭐 발의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이게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순간 또는 한동훈표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순간 네. 국민의힘은 이제 거의 뭐 분열과 분당 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이렇게 개파 갈등이 당을 분열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는데 특검까지 가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용기를 내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겁니다. 예. 야당도 충분히 그 상황을 예측하고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특검까지 나오기에는 본인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무리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외면하기에는 본인이 대권과도에 좀 또 부담이 있고 네. 이 중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이제 겨우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뭔가의 균형추를 찾은 거예요. 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의혹 해소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면서 계속 한동훈 대표를 끌어당기는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을 계속해서 안 된다. 지금까지는 특검 불가론을 외쳐왔지만 계속 그 틈 사이로 파고드는 민주당의 공세가 얼마나 균열을 낼지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당과의 일종의 이관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한 충돌이 강화되면 강해질수록 뭐 팔짱 끼고 웃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속으로 웃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속으로 웃을 거였다면은 조금 네.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도 되는데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에게 어느 정도는 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도 불리함을 감수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실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라. 어떤 시나리오로요? 예. 여당인데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하고 이런 네. 시나리오인 거죠.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것인데도 민주당이 지금 그래도 윤한 갈등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 다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는 네. 일단은 일을 되도록 하게 된다. 그러니까 친한계까지 협력해야 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뚫고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행동은 뭐 정략적으로 즐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힘을 보태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을 받아라. 특검 너무 의혹을 밝힐 게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제 이거 진행하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네. 일단 우선순위에 뒤로 남겨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뾰족하게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감찰관하고 특검은 서로 간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는 일이 달라요.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평상시에 하는 그 기구인 거고 특검은 수사를 하는 기구거든요. 네. 그러면 자 민주당이 특별감찰관만으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특검을 해야지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특별감찰관은 서로 연계된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법에 정해진 대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제일 바람직한 거는 다 되도록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안 됐으니까 저쪽도 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둘 민주당은 중에 하나라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민주당은 특검법을 받냐 안 받냐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에선 좀 뒤가 아니냐 이런 입장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그 흐름을 끌고 올 수만 있다면 네네. 바로 합의가 돼서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비해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까지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우선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윤주진 평론가님,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이 어떤 누구를 뽑을 것이냐 특별감찰관. 예. 그렇다면 뭐 의석수 보면은 3명 중에 1명 정도를 여당이 만약에 뽑는다고 할 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고 누구를 뽑느냐 갖고도 약간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예. 만약 의총 열어서 의논하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결론은 도출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진통 없이? 저는 좀 그거는 좀 요원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명을 추천합니다. 국회가 네. 3명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고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여당 몫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3명 중에 2명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선택할 추천 몫은 1명일 텐데 네. 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또 하나의 조건을 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명 모두를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여기서 또 한동훈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서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수를 계속 놓으면서 상대방의 수를 읽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만약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을 일임하고 알아서 추천해달라. 나는 이게 되면 좋겠다. 누구든 좋다라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풀렸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하느냐 마느냐부터 일단 삐걱거리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하느냐? 그러면은 뭐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뭐 친윤계랑 친한계를 동수로 할 것이냐? 아주 이 과정 자체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주도하게 되면 민주당을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여당 추천 몫으로 진짜 친윤계에서 친윤 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협조 못하겠다. 그 인사를 약속한 듯이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진척이 더 안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오히려 예.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할 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특별감찰관 추천을 내가 하겠다. 네. 예, 이제는 제가 해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야당 쪽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서 싸우는 거 못 봤냐? 근데 내가 추천한 인사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나마 그렇게 얘기할 소지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설득하려면 한동훈 대표 쪽이 추천권을 주도하는 게 더 나을 거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러니 네. 아주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감사 이제 내일 마무리되니까 이후에 이제 속도 내서 처리하겠다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표결 결과 지금 당내 약간 뭐라 그럴까 윤주진 평론가님 예. 당내 뭐 갈등 양상이랄까 서로 간에 약간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스탠스는 일단은 이게 민주당의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슈가 올라왔고 네. 이것을 어떻게 서로가 다루느냐에 따라서는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네. 특별감찰관 추진이 좀 순조로워져서 이게 이제 민주당만 설득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네. 오히려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특검은 거부하자라는 당론을 유지할 어떤 동력과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친윤 친한계가 계속해서 이전 투구를 한다면 그렇다면 민주당은 더욱더 이 특검 드라이브로 여당의 이 균열에 파고들겠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면 내가 친한계 표단속을 확실히 약속하겠다라고 용산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약속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는 특검법이 아마 처음에는 표결이 찬성이 가결이 되겠죠. 다시
그러면 대통령에게 공이 가고 재표결을 했을 때 저번에 4표가 이탈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적어도 4표 이상의 이탈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까딱 잘못하면은 정말 이제 뭐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거는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막으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 한동훈 책임론이 또 올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것 갖고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원내에서 표결의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예. 화살이 갈 겁니다. 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성토장이 될 것이고요. 아마 명목상으로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신임을 받든 안 받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상황을 가정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예.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예. 문제가 그러면은 다 해소되고 조용히 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이제 그때부터 진정으로 여당 내부에서는 아마 그 붕괴의 분열의 불길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주진 평론가님 보기에는 여당이 어쨌든 그 나중에 일단은 뭐 분당하지 않고 더 분열하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이 부분만은 일단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원론적으로 당연히 옳지만 이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의 특검을 경험해 봤을 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진상규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여기도 털고 저기도 털고 혐의와 관련 없이 수많은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면서 이 전국을 완전히 정치 분쟁의 드라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 특검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중대한 헌정문란 뭐 국기문란 사태라면 모를까 이 정도 사안을 두고 전국을 완전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특검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맞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좀 검토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진상 규명보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더 강하다고 이제 보시는 윤주진 평론가의 어떤 네. 분석에 대해서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특검은 중대성을 반드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중대한 사안이면 뭐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해도 되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사안들이 있는데 네.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저히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의존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한 지가 꽤 됐어요. 한국 정치에서 드루킹 특검 이후에 그 다음에는 특검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도록 특히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특검론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몇 가지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네. 자, 권성동 의원이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용산도 변해야 한다.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지도자는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라도 서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 그 촉구를 했어요. 윤주진 평론가님. 네. 어떤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거나 어떤 국민 민심에 관련되는 이런 거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뭐 연동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실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윤한 갈등의 당사자고 당연히 책임이 있죠. 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어떤 가방 수수 문제에 대한 태도 또 사과의 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용산의 실기도 당연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권성동 의원 또 김재원 의원 이런 분들께서도 과감하게 이제 용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네.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 면담의 모습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뭐 속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극진한 대접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한동훈 대표를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기 싫은 면담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들은 좀 용산에서도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산에서도 성찰이 필요하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이런 상황은. 저는 권성동 의원 언급을 보면서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좋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자극시켰다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 권 의원의 방식은 무엇이었나? 권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하고 또 윤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선용해서 대통령을 바로잡는 노력을 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다. 이런 양비양시로는 현재 갈등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분명하게 그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 다선 중진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 과연 국민의힘의 갈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누굽니까? 네,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자, 굉장히 그렇다면 리더십 부재의 정당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사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기분 네.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을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동훈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친분을 떠나서 뭐 그 노련한 정치인의 어떤 요령이랄까 이런 게 있다면 네. 예, 기분 안 나쁘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이런 것을 과연 발휘를 했는지 그것이 참 의문인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한 요런 그 워딩, 요런 발언만 해도 완전히 이게 까놓고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좀 하려는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아, 뭐 근데 권 의원인 같은 사람들이 네. 정말 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서 뵙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런 조언이나 쓴소리들은 정권 초에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네, 부분 관련해서 윤주진 제가 평론가님. 조금 첨언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기 전에 많은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담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 의제가 다뤄질 것인가, 과연 윤 대통령이 의미 있는 대답을 내놓을 것이냐, 뭐 여러 이제 예측이 많았는데 네. 실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는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뭐 주호영 의원 여러 가지 중진 다선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내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던 당일에 그 앞으로 어차피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용산 내부적으로도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발언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미 또 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방식 말고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물밑 조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진들의 역할이 더 요구된다. 이런 말씀까지 일부엔 듣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4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팔탄 분기점 부근과 다시 매성 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광명역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체는 이 일죽부터 모가까지 11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남이 쪽으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정체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내일까지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상임위 곳곳에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무산 이후에 대표적으로 어떤 증인에 대해서 발부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있었던 동행명령장만 해도 한두 장이 아닌데요.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이렇게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이 의결이 됐고요. 네. 이기흥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포츠계 여러 문제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야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같은 경우는 KTV 방송기획관을 예전에 지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부인이 그 KTV 국악 공연장 방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동행명령이 또 두 번째로 내려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또 영부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 그리고 교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량 한양학원 이사장 이렇게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근데 동행명령장이 꼭 만약에 국회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은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한쪽에 일방적이다. 이런 불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동행명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이슈고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네네.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야당이 주도하는 여러 상임위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들은 단 한 명의 사람을 조준하고 있죠. 그건 바로 뭐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즉 이 국회의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 즉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 행정적인 어떤 성과와 업적에 대한 그 검증인데 네. 이러한 것과 무관한 어떤 정쟁적, 물론 그것과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의도가 정쟁적인 요소에서 무더기로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동행명령 제도의 어떤 취지와는 좀 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행명령 취지안 반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이쪽이 100건이면 이쪽이 한 건도 안 되고 그 정도로 막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같은 그런 공이 누구나 출석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출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오히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될 정도로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어떤 강제적 명분이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을 품고 당연히 퇴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야당이 이제 동행명령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네. 공시송달 동행명령에 이제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이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필요하다고 보세요.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국회는 수사권이 있는 그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제력에 대해서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또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또 필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 제도의 강화는 해볼 수 있는데 근데 강화하려면 반대급부로 증인 채택을 할 때도 조금 엄밀하게 좁은 폭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증인 채택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처벌도 강화하고 요 논리가 좀 더 성립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증인 채택은 느슨하게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이제 그렇게 네네. 뭐 하고 이제 대신에 동행명령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이제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너무 강화하지 않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근데 다들 그냥 이걸 처벌하는 것만 강화한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오히려 현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벽에 부딪힐 것 같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해석을 할 때 부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좁게 해석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무죄가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출구를 좁게 하든 입구를 좁게 하든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대선 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거듭 벌금 3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검찰 구형 이유 뭘까요?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대선 경선 출마를 한 이후에 2021년 8월경에 네.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 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 총 6명에게 예. 이제 식사를 제공했다. 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혐의인데 이것이 이제 선거법상 걸린 것이고 이것은 원래 그 공익 신고자의 네. 고발로 인해서 사회적 고발로 인해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금액이라든지 또 이런 뭐 사람들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주
혐의가 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금액이 한 10만 원 예, 수준이었던가요? 10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저는 김혜경 여사의 태도, 어떤 이런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실 상당히 좀 스스로 높은 구형량을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자기는 몰랐다, 마치 뭐 비서가 알아서 한 것이다, 다 알아서 결제한 줄 알았다. 사실 경기도지사의 부인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나온 전현직 중진의원 아내 3명이 더치페이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난 어떤 변명에 가까운 그러한 변론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초범이고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범죄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면은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또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는 전혀 몰랐고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니까 오히려 검찰에서는 매우 죄질이 중하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형량을 좀 세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10만 원인데 사실은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사실 전체적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더 금액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뭐 식사를 하고 예. 뭐 또 별도의 뭐 초밥 얘기도 나오고 예, 여러 예.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얼개 안에서 이제 선거법 부분만 이렇게 다룬 부분만 것이고, 10만 원이라는 거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쨌든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김혜경 씨 측은 계속 네.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김혜경 씨 측의 입장은 그 결제를 할 때에 본인이 지시를 해서 배 씨가 그 당시에 그 조명현 씨한테 네. 지시를 또 해가지고 결제를 하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은 그것을 몰랐다, 결제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이제 배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한 것이다 라고, 일단은 당사자들의 진술은 배모 씨가 주도를 한 걸로, 그리고 네. 김혜경 씨는 몰랐던 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직접 증거로 뚫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황 증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남 말고도 이후에도 비슷한 결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 이상 몰랐을 리가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 정황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를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조속히 심리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중잣대 갖고 무리하게 기소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막 맞서고 있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여당 네. 주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지금 좀 이 여야 정치권이 자신 편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하고 남의 편하고 좀 잣대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남의 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거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이 무리하게 빨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단 총평을 하자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네. 재판 내용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원 행정의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게 국정감사의 본연인 거거든요. 근데 재판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네, 재판 계속 개입해 들어오는 거는, 네. 이거는 재판정에서 하는 일을 감사장에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이다라는 걸 좀 먼저 원칙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판사 입장에서 이게 속도를 내기 싫어서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혐의들을 보면 뭐 배임, 뭐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재판들을 하는 게 검찰이 기소를 해도 이런 사건들 일반적으로 무죄율이 다른 혐의들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정치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속도를 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때는 이걸 인정할 거냐, 이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저는 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얘기는,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판사 수가 부족합니다. 공판 중심주의가 도입이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판사 수 훨씬 많거든요. 지금 판사들한테 걸려 있는 재판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또 사법 의존 현상도 사회적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이 사법부를 불러서 판사 수 부족하지 않냐, 정책적인 부분에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예, 늘릴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민주당은 검찰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중잣대의 어떤 그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을 딱 핀포인트로 봤을 때는 결국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면 김건희 여사를 또 겨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지난 뭐 가방 수수 문제, 또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을 두고 왜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의 어떤 수사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뭐 가방 수수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법리가 되게 좀 깔끔하고 좀 단순했던 논리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 차례 들여다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룬 것이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다룬 것은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나 여러 가지 뭐 지금 또 야당의 돈봉투 사건 이러한 혐의들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적 혐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두고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두 사건의 종류를 두고 단순 비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네.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왜 하필 유난 갈등 와중에 만났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제 회동은 3주 전에 잡힌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네.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컨대 미리 대구 잡힌- 경북 통합 같은 거요. 그렇죠. 미리 잡혀있던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지 가십이나 잡설을 쏟아내는 갈등 양산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저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라고 한동훈 대표는 보고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그런데 보고 여기에서 네. 그치지 않고 네.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근데 촐랑대는 가벼움을 설마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닐 것이고 네. 이 역시도 누구인지는 뻔하다. 그 이름 세 글자가 나오지 않지만 네. 네,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글을 쓰셨어요. 100% 확신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좀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홍 시장이 쓴 게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대표를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홍 시장 얘기하듯이 3주 전에 잡힌 약속이고 진짜 현안이 있었습니다. 뭐 대구 신공항이라든지 대구 영북 통합 그건 논의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여튼 시기가 시기인지라 윤주진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처 방안 같은 걸 얘기를 안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대통령실의 일정이 네. 무슨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이상은 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뭐 부속실에도 사람이 있고 또 대구시에도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또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와 면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유난 갈등이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 보고를 미뤘다. 또 뉴스가 됩니다. 네. 왜 미뤘을까? 무슨 의미일까? 뭐 한동훈 대표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예정됐던 면담 보고는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면담하고 나서 홍준표 시장 만났을 때는 한결 속이 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 이렇게 좀 흡수되는 얘기들이 좀 많았다고 아니 보시는 뭐 거예요? 홍준표 시장 오늘 아까 우리 김수진 평론가 말씀하신 그런 글들도 네.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네. 예, 아주 속 시원한 통쾌한 한방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 보시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여야가 민생 분야의 공통 공약 추진하는 협의기구 오늘 28일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사실 공통 공약이면 협의기구가 없어도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예, 그것조차도 안 됐던 것이 정치권이 아니었는가 싶고 협의기구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용도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는 주의해야 될 거는 여야 공통 공약이라고 해서 꼭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여야 공통의
정책으로 추진된 역사도 예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공약이라고 해서 이거 무쟁점 법안이다라고 국민이나 언론이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런 것들 여야 정치권이 가리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가려서 혈세 낭비를 막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쉽게 봐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 서로 간에 지역 현안을.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호남 지역이다 그렇죠. 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양당 체제라서 좀 군소 정당들의 힘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언론 지식인들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여야 대표 간 2차 대표 회담을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당정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야 대표는 민생 현안으로 고개를 맞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당정 갈등이 있으니까 여당 쪽 이제 뭐 어떤 대표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오늘 조국 대표 같은 분은 뭐 화이팅도 외치고 막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네.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자칫하면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면서 야당 대표와 일종의 정치적 담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것이 이제 뭐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불안론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 협약은 너무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이런 행보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전종철 진행자님. 오늘은 또 어떤 뉴스레터 들려주실까 귀 쫑긋하며 듣습니다. 인터넷 뉴스보다 진실한 뉴스레터 K를 더 좋아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늘도 기다립니다. 대박 나세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수정이. 카사바흐 메리트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동생까지 케어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지만 수정이는 묵묵히 할 일을 마친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픈 엄마와 동생 걱정뿐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엄마의 항암 치료비와 1년마다 다리뼈를 깎아내야 하는 동생의 수술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수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정이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내내 서늘하거나 쌀쌀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낮 기온 모두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10도로 출발해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던 오늘 기온보다는 3도가량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만 이렇고 대관령은 2도로 여전히 낮은 기온 속에 춥겠습니다. 또 파주나 동두천도 내일 아침은 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그래도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예보된 곳이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 기온이 무려 20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아침 기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분포 역시 오늘보다는 전국 대부분 3, 4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은 23도까지 오르면서 18.4도에 머물렀던 오늘보다는 4, 5도가량이나 기온이 높게 오를 전망이고요. 또 내일 세종과 대전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23, 제주 24도 등으로 전국이 내일은 20도에서 25도까지 다시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이후로 일요일까지도 거의 비슷한 아침 기온, 낮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은 안개가 좀 짙게 끼겠고요. 내일까지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군 파병을 허위 과장 보도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대남 전단을 넣은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친윤석열계인 권선동 의원은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검사 수사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분기보다 0.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에 못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익숙한 노래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면은 KBS 1TV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무대 노래입니다. 가요무대가 1985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햇수로 올해 40년째가 됩니다. 오늘은 가요무대 첫 회부터 진행 마이크를 잡아오신 김동건 아나운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계의 전설 김동건 선생님과 함께 가요무대 그리고 방송 인생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선생님께서 네.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수많은 인터뷰를 하셨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인터뷰는 많이 고사하시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 프로그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나를 인터뷰하자고 그러면 제가 그 굉장히 이상해요. 약간 꺼려지십니까? 꺼려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나가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잘 안 나가는데 오늘은 내가 무엇에 홀려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 61년 반쯤 됐나요? 네. 61년 반이요. 네. 60년이 넘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61년 전 첫 방송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 아나운서가 돼 가지고 네네. 그 방송을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석 달 동안 강습을 받아요. 네. 그 오전 중에는 교양 강좌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오후는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낭독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발음도 교정해주고 또 뭐 이제 그 우리 말은 이제 고조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긴 음인가 짧은 음인가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한 석 달쯤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현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현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첫 방송은 아주 그 기억에 잊질 못하지만은 그건 간단한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거였습니까? KBS 그겁니다. 그 호출보를 이제 그 방송 시간마다 사이사이에 놓거든요. KBS. 그러니까 여긴 KBS 그러겠죠. 저는 네네. 동아방송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DBS.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연습도 하고요. 연습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 아나운서실이 그래도 생각보다 군기가 세죠. 그건 뭐 글쎄 뭐 저 군대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네네. 군대보다도 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니까 그 서열이라든가 네네. 또 그 뭐 쉽게 사람들이 군기라고 그러는데 군인에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군 생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격합니다. 네네. 또 방송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안 배우면 또 방송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자, 아나운서의 대명사, 전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씀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쑥스럽죠. 네. 그건 뭐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요 무대가 시작한 지 올해로 40년째가 됩니다. 네. 처음부터 진행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기 영상을 보면은 진행하러 무대로 막 달려나가기도 하시고요. 젊고 아주 패기 넘쳐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저희가 영상에 간직이 돼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프로그램 맡으셨습니까? 저는 그때 아주 일주일에 여러 개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는 일주일에 4번이 나가는 프로였고 그리고 아침에 그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는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방송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일요일 날에 뉴스 파노라마라는 그 9시 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뭐 10개가 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방송을 쭉 하고 있는데 가요 무대를 하라고 그 PD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내가 이제 교양과 뉴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쇼 프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때 그 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쇼였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시 그 KBS 일기 조의진이라는 그 PD가 아주 대단한 PD예요.
그 사람이 이 프로를 맡아가지고 사회자는 날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신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내가 일주일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은 또 왜 왔는가? 오늘 녹화해야 하는데 근데 오늘까지도 나는 그 사회자를 얘기해 본 적이 없다. 형님밖에 없으니까 나보고 오늘 하루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자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볼 사람이. 그런데 그 방송을 해보시니까 알지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송을 펑크 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안 하면 방송이 펑크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다짐했죠. 그럼 오늘 한 번만 내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딴 사람을 해준다고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다고. 그래 내가 가서 이제 프로를 했거든요. 하는데 그 출연자 또 나오는 노래 이거를 1시간을 제가 녹화하면서 듣고 나서 그 PD가 끝나고 내려왔어요. 해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내가 야 이런 프로인 줄 몰랐다. 난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쇼 프로인 줄 알았는데 이런 프로면 내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날 첫 회에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다 가수분들이요. 내가 평소에 늘 듣던 아주 존경하던 분들이 많아요. 현인 선생 그리고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신 김정구 선생 또 선창을 부르신 그 고운봉 선생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신카나리아 무슨 뭐 그 백설이 씨 황금심 씨 뭐 이런 아주 우리나라 거의 1세대에 가까운 가수분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젊은 가수로는 뭐 조용필 이미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회 하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를 맡았어요. 그러고 그것이 뭐 안 한다고 버팅기고 있던 프로를 맡아가지고 지금 40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뭐 숙명같이 아니면은 뭐 신이 점지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명이자 운명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시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파독 교민들 초청한 가요 무대 방송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방청객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 모습도 봤는데 자 멀리 계신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으로 늘 가요 무대 문을 여십니다. 계기나 사연이 있습니까? 그 이제 처음에 가요 무대가 한 2달, 석 달쯤 방송이 됐을 때 외국에서 정말 너무나 의외로 많은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가요 무대를 보고 그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있다든가 가요 무대를 보고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든가 그 가요 무대가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다려진다든가 이런 편지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 편지 대개 이제 미주 지역하고 일본하고 또 중동에 우리 그 근로자들이 많이 나가 계셨어요. 몇십만 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와요. 이게 뭐 너무나 생각보다 많이 편지가 오니까 그 뭐 거기에는 노래도 해달라는 청도 있고 우리 PD하고 의논했어요. 자 이게 지금 뭐 외국에 얼마나 몇 명의 그 교포가 있는지 몰라도 그 한번 우리가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외교부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700만 명, 650만 명 가까이 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대단한 시청자 아닌가. 그래서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더 고맙다고 이제 편지가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 그걸 하는데 그 뭐 이 좀 얘기가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철도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해양수산부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 이왕에 그렇게 인사를 하려면 그 24시간 우리나라 그 국토의 동맥을 쉬지 않고 달리는 기관사 여러분, 그 얘기를 인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5대양을 누비고 계신 마도로스 여러분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농림부 같은 데서는요. 우리 뭐 5천만의 그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민 여러분 이런 것도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들어온 것이 한 5-6가지가 들어왔어요. 조금 이제 다 하면 길어지네요. 그걸 다 하려면은 뭐 시간이 너무 길고 예, 그거 예. 하다가 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겠다, 안 된다. 그럴 게 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냐.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라는 인사가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우리가 빼자. 그래서 그거 뺐어요. 네. 빼고 이제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미주 지역 뭐 각 지역의 해외 동포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김동건 아나운서는 그 인사를 하는데 몇 초나 쓰는가? 10초도 안 되는 그것이 그렇게 아까운가? 우리는 그 인사를 기다리는 것을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해외 동포만 하자 근로자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미자, 조용필, 현인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당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었고 지금도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그 힘, 비결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 원래 그 굉장히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 노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좋아하는 노래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는 매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노래가 또 그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 노래 들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 10번, 100번 들어도 좋고 그래서 그 노래 듣는 그 가요 무대 이렇게 오래 그 시청자들한테 사랑받지 않는가. 처음에 그 가요 무대가 방송되고 한 2달쯤 있었는데 사장실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시청자가 나는 지금 미안하게도 KBS 시청료를 안 내고 있었는데 네. 이 프로를 보고 시청료를 내겠다. 예.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 박현태 사장님이 이 프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네. 예. 자, 제가 보기엔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 노래에 그 담긴 뜻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네. 우리 김동건 선생님의 그 진심이랄까 그런 마음도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알아줬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노래를 해설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노래를 만드는 작사 작곡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뭐 제 이름이 그 유명해졌다고 그럴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가수들과 그 음악 하시는 분들, 네. 반주하시는 우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노래 작사 작곡한 분들과 가수들이 정말 공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프로가 이렇게 오래 롱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이 대목에서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가요 무대 진행자 우리 김동건 선생님의 애창곡은 무엇인지. 그거 많이 물어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패티김의 무슨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이미자 씨가 굉장히 섭섭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현인 선생의 신라의 달밤을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 고은봉 선생이나 김정우 선생이 섭섭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내가 가요무대 사회자이기 때문에 네.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아요. 아, 그럼 그래서 뭐라고 저는- 대답하십니까? 저는 뭐 다 좋다고 그러죠. 다 좋다고 그래요. 네. 애창곡이 많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서 좋아하는 노래는 그 언제가 얘기했는데 그 현재명 선생의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요. 예. 해는 져서 어두운데 네네. 찾아오는 사람. 그건 뭐 어렸을 때 배운 노래인데 지금도 그 노래 부르면 좋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고향 생각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김동건 선생님도 실향민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이제 방송 진행했고 국제시장에 사실 등장한 그 실존 인물이기도 이제 하다는 얘기도 제가 그거는 들었는데. 뭐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만든 네네. 감독을 제가 만났어요. 네네. 찾아왔어요, 그분이. 네. 아주 교양 있고 신사더라고요. 그 대본을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클라이막스에 네.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처럼 네. 그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산가족이 워낙에 유명한 프로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그 한번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게 거기 좀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이산가족을 할 때는 1980년대니까요. 그렇죠. 83년인가 그러니까 그때 내 나이가 굉장히 젊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몇십 년 지났는데 그거 되겠냐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떤 사진을 2장 가져왔어요. 네. 그 여자의 사진인데 70대와 30대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예, 예. 그런데 70대 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30대를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발이 된 기술인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젊었을 때의 사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줄 테니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이제 거기 나가면 연기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사정을 하고 네. 이제 그 자리를 모면했는데 뭐 저하고 비슷한 어떤 젊은이를 거기다가 그 사회자로 이렇게 해서 출연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뭐 아나운서 뭐 역에 누구 이렇게 예, 예. 김동건 역에 누구 이렇게 나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내가 나간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출연하셨는 걸로 착각한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있네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자, 그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한국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그 화제 인사들, 주요 인사들 인터뷰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그게 이제 제가 11시 만납시다라는 프로를 했어요. 네네. 그걸 할 때 일주일에 4번씩 하다가 이제 한 프로씩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를 그래서 그 프로만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후속 프로로 한국인이라는 프로를 제가 또 한 10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 자기 걸어온 길에 굉장히 그 공이 많고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60 이렇게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인터뷰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 대신에 저를 기억하죠. 우선 한 번 나온 분들은. 그러니까요. 어서 만나서 내가 11시 만납시다. 뭐 한국인에 나왔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미안해요. 예. 그분은 저를 잘 아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여러분을 했지만은 그중에서 그럼 기억이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제 2번씩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두 다 한 번 나오면 이제 그걸로 지나가는데 유독 2번 출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특수한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 분이 3분인가 있었어요. 한 분은 그 유명하신 김동길 박사님이시고 예. 또 한 분은 윤윤수라고 네. 그 사람은 필라코리아. 필라코리아의 사장으로 예. 지사장으로 한국 지사장으로 나와서 그 당시에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직원으로. 그건 나중에 회장을 오래 하셨죠. 그 양반이
필라를 인수했어요. 아예 인수 자기가 오너가 돼 버렸군요. 예, 오너가 됐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양반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리고 김동길 박사님이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박영석이라고 네. 등반 산악인이 있어요. 그 양반을 제가 방송했거든요. 예. 근데 그 양반이 세계 유명한 그 고봉 그러니까 높은 산은 다 올라갔어요. 네. 세 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선생님. 고 김동길 교수님과 각별한 사제 관계로 유명합니다. 극진하게 모시는 걸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고 조영남 씨가 이제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각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조영남이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누구를 이렇게 극진히 모신다거나 이런 걸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예.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극진히 모시는 걸로 보일 겁니다. 아주 극진히 모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 뭐 제 네네. 스승이니까요. 그분은 평생에 걸쳐서 스승이고 네. 제가 그분으로부터 인생에 배운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학문도 배웠지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훌륭한 분이고 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평소 후배 아나운서들 각별히 챙기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후배들에게 강조하시는 아나운서의 덕목 어떤 겁니까? 뭐 많이 있죠. 그 덕목이라는 거 뭐 어느 직업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신뢰를 잃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뢰를 잃지 마라. 네. 그 우리가 이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럿이 어울려서 삽니다. 그러면 그 인간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80이 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러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마는 뭐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나 방송도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그러면은 그 방송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또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네. 모르는 걸 아는 척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시청자가 다 압니다. 네. 네, 아무리 거짓말 하려고 해도 몇 번 하면 시청자들이 금방 알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심전심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프로를 해도 네. 별로 그렇게 그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 후배들한테는 그 얘기만 합니다. 네, 신뢰요.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방송을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뭐 제가 하기는 좀 벅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KBS는 뭐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신료를 내서 그 수신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방송국입니다. 근데 이런 방송국이 영국의 BBC가 있고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두 방송과 같은 그런 방송이 KBS입니다. 근데 그 KBS가 왜 그러면은 NHK나 BBC 같은 위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제 지나온 정권에서 자꾸 KBS를 이렇게 자기 좋은 어용 방송으로 자꾸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그 정권이 KBS에게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내 잘못만 방송해라. 무슨 대통령이라고 감싸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도 잘못하는 것을 방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잘하면은 칭찬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KBS에 재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또 하나는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주어서 우리 방송을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이왕이면 KBS가 BBC나 NHK보다 못하지 않은 훌륭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격려를 해야지. 네네. 욕만 하고 시청료 안 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방송의 거목 김동건 아나운서님이었습니다. 김동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주 분에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30번째 오물풍선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담겼어요. 네, 오늘 새벽 2시 이후부터 그 풍선이 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맹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북한이 5월부터 그 풍선을 살포해왔지만 우리 정부나 뭐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을 해서 맹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까지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쓰레기는 넣지 않고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이 담긴 전단을 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전단지였는데요. 담긴 표현들 보면 윤석열의 해외 행각은 국민 혈세를 공중 살포하는 짓이다. 대파값은 몰라도 되지만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아야 하리.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아네트도 뺨칠 김건희 왕비,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담겼습니다. 이 풍선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상당수 떨어졌는데요. 뭐 대통령실 청사 그리고 뭐 청사 정문 기둥 위로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둔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실에 전단을 떨어뜨린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풍선에 GPS를 달아서 낙하 지점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풍선이 터지면서 이 전단들도 용산구 일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포함해서 군이 함께 그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전단을 치우고 또 내용물 수거하는 작업을 했고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할 때 뭐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전단을 살피한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걸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또 12월쯤에 10,000명이 더 파병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북한이 아직 파병하고 관련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지만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풍 군단이 파병됐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 군단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특전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발이 되면서 뭐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돌고 있고, 북한 당국이 가족들의 입단속을 시키기 위해서 집단 이주 격리를 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기관이 이렇게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대통령실이 무기 지원 가능성도 시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북한이 반발을 해서 대통령을 겨냥한 전단을 살포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북 전단 자체는 한국에 크게 타격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권 내부 갈등 상황을 활용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선전선동을 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는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응 방안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지 그 네. 여부인데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집중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면서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할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군 파병이라기보다는 총알바지 용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파병이라는 게 그 나라의 군대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군복을 입고 뭐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또 러시아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한 거고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적에 팔아넘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걸 외부적으로 밝히지 않고 들통날까봐 이 주민들한테 쉬쉬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파병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그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강풍 얘기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는데 특히 어제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인명사고도 났죠. 네, 강원도 산간과 동해안 지역, 특히 설악산 쪽에 어제 강풍특보가 발효가 됐었는데요.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에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의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6.8m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태풍을 강도별로 나눴을 때 중수준일 때 부는 바람의 세기와 비슷한데요. 네네. 시설물이 뜯겨나갈 정도의 바람세기였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에서 이 썩어있던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등산객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66세 남성 1명이 숨지고 여성 2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동생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단풍 구경을 와서 울산바위 쪽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위에 앉아서 잠깐 쉬던 중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나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성인이 2팔로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거고요. 강원 지역에는 이것 외에도 뭐 강풍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풍특보가 이제 발효는 됐는데 입산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네, 우선 특보가 발효된 시각을 보면요. 어제 새벽 3시에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됐다가 오전 8시 15분에는 강풍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8시 35분부터 일부 탐방로에 대해서 입산을 통제를 했는데 전 구간에 대해서 통제가 이뤄진 건 오전 9시부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 강풍특보가 발령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산 통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상특보라든지 또 현재 상황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통제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통제가 이뤄졌고 또 사고 지점에 대한 통제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를 목격해서 119 신고를 했던 등산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그 정상까지 오를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산 통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고요. 또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이 오르고 있어서 사고가 날 거다라는 짐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면서 그제서야 입산 통제가 이뤄졌고요. 사고를 목격했던 등산객들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등산로를 이용을 했고 또 사무소에서 입산 통제를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썩은 나무가 쓰러져서 사고가 난 거니까 배상을 하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하지만 사무소 측은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상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유명 가수 제시에게 팬이 다가가서 사진 촬영을 요청을 했는데 일행이 팬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10대 남성 팬 한 명이 제시한테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제시 일행들이 팬을 막아섰고요. 그중에 한 명의 남성이 주먹으로 이 팬의 얼굴을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시가 이걸 말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요.
이어서 그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경찰에 제시가 가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 나와 친한 프로듀서의 중국인 친구라서 그날 처음 만났고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경찰서 앞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 본 사람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공개된 사진 때문에 거짓말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제시가 한 남성과 얼굴을 맞댄 채 포즈를 취하고 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성한테 엎혀서 다정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그 사람이 공개가 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 이 사진은 그 프로듀서 사진인데 이 프로듀서의 지인이 가해자로 지금 현재 지목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시와 가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제시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저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제 잘못된 행동과 태도, 무대응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 상처를 줬다.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31년 만에 기아와 삼성이 맞붙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2연승을 거뒀습니다. 사상 처음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치러진 1차전 결과 때문에 완전히 시리즈 흐름 바뀌면서 KBO의 시리즈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교생 K리거 양민혁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과 함께 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완수를 한 5번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네. 잘 완수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 때문에 이틀 뒤에 경기가 계속되는, 사실 이거 거의 사상 초유일 아닌가요? 네, 포스트 시즌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서스펜디드라는 말을 참 듣기 쉬운 말 아니었는데 사실 이 서스펜디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애초에 수년을 시켰으면 되지 않았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차전 예고됐던 21일, 2차전 22일 많은 비가 사실 예고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올 텐데 어떻게 해? 이런 게 이제 사실 뭐 K사와 M사가 중계를 하면서 중계팀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방수포를 이렇게 막 깔고 다시 키퍼들이 그걸 말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1시간 6분 뒤에 경기가 시작됐어요. 네. KBO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12 또 전체적으로 추워지면 선수들이나 팬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네. 당겨서 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빗속에 선수와 팬들을 놔두는 게 과연 추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냐. 부상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높죠. 예. 잘 뛰지 못하고 만약에 미끄러지면 사실 어제 경기 비슷한 장면 나왔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KBO가 욕심을 좀 내면서 네. 경기 운영에 좀 안타까우게 됐고 아무튼 뭐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6회 초가 무려 42시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치루어진. 그래서 이틀 동안 기다렸는데 좀 삼성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광주까지 이동을 하시고 오셨을 거고 또 표 예약이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경기를 다 못 보고 갔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됐던 게 우리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갔어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경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2패를 당했어요. 삼성 팬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굉장히 좀 억울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우승 후보라고 지명도 못 받아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 또 한국 시리즈 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요. 이런 건 좀 아쉬웠는데 반면에 기아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사회생한 거죠. 경기를 그동안 치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기감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6회를 치르면서 네. 이미 경기감을 회복을 했고 이틀 후에는 누구보다 이제 워낙 그 투타에 걸쳐서 완성된 팀이었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미리 수년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이왕 6회까지 했으면 6회 말까지 해서 한쪽 팬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안 남는 경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또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정말 재밌습니다. 자, 2박 3일 만에 계속된 1차전. 기아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이제 기선제압을 한 게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뭐 큰 경기에서 흔히 이제 볼넷 주지 말고 또 실책하지 말고 네네. 번트 실패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회가 재개가 됐는데 무사 1, 2루 선수였어요. 네. 근데 김영웅 선수 홈런도 치고 굉장히 타격감 있는 선수였는데 번트를 냈는데 그만 3루에서 주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번트 보내기 번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서 약간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김영웅 선수 이후 두 타자가 모두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타구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사 1, 2루면 한 점이라도 뽑았어야 삼성이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단 한 점도 뽑지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 7회에 기아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김태군 선수가 보내기 번트에 성공을 합니다. 2, 3루 기회가 오고 2, 3루 기회가 오게 되니까 이 투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고작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황에서 역전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임창민 선수가 거기서 변하고 던진 게 잘못 나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주고 또 이어서 뭐 좀 강하게 던졌는데 그걸 이제 강민호 선수가 받아주지 못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2점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멘붕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뭐 소크라테스, 김도영 선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단방에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석점차로 달아나고 또 8회 한 점을 더 보태서 결국 5대1 승리가 됩니다. 2박 3일 만의 경기. 그런데 기아에게는 약속의 7회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바뀐 날씨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점치셨는데 결국은 홈팀 기아가 정규리그 1위 기아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번트가 참 흐름을 바꾸기도 해. 옛날에 김재박 당시 선수의 개구리 점프 번트 한일전. 네.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어진 2차전에서 삼성이 반전 노렸지만 빼앗긴 흐름을 이제 되돌리진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날 경기가 벌어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제 머릿속에 나 이거 실수했었는데 자꾸 생각나죠. 그리고 예. 투수도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제 볼넷 주지 말고 실책하지 마라 그랬는데 1회 첫 타자부터 볼넷을 내주게 돼요. 박찬호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안타를 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민호 선수가 또 여기서 실책까지 하게 됩니다. 네. 2루 견제를 던졌는데 뒤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또 위기의 시작이구나 하는 순간에 최용우 선수, 김선빈 선수, 이우성 선수가 계속 안타를 터뜨리면서 순식간에 5점을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1회 2차전 1회에 5점을 내주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기의 흐름이 확 기아로 쏠리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선을 잡게 되고 이 기선 잡을 때 한 방 해주는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타이밍도 절묘하게 2회 말에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딱 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전체적으로 완전히 6대 0으로 앞서가는 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삼성의 입장에서는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또 기아 투수가 하필이면 경험 많은 양현종 선수입니다. 안타 8개 맞았지만 2점밖에 내주질 않았어요. 네네. 전체적으로 승부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건 진짜 기아의 흐름으로 마치 비온 뒤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네.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1, 2차전 모두 승리하게 되면 지난 20번의 경기에서 18번 우승했거든요. 기아의 우승 확률은 오늘 현재 90%입니다. 90%. 예, 네. 나머지 10%를 삼성이 뒤집을 수 있느냐? 만약에 뒤집게 된다면 우리가 그 포스트 시즌을 KT의 이 강철 매직으로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진만 매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보셔야죠.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4번 먼저 이겨야 되는데 2번 졌기 때문에 일단 삼성은 3차전에 배수진을 칠 것 같아요. 배수진을 쳐야죠. 그리고 네. 홈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익숙한 구장에서 네.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김영훈, 박병호, 디아즈 선수의 장타로 본인이 유리한 경기장에서 장타가 살아나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좋은 건 홈에서 2연승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쉽지만 않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삼성도 그만큼 김도영 선수, 최용우 선수 다 넘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선수 구성에서 보면 선발은 일단 삼성은 레이스 선수, 네. 또 기아도 역시 라우어 선수를 선발을 올렸습니다. 근데 두 선수 참 공통점이 상대에 대해서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올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아와 3경기에서 2번 졌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8.3. 8.31이에요. 8.3.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네. 라우어 선수는 이제 8월에 합류한 선수인데 미러키에서 뛴 선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큰 경기를 떠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8월 11일 데뷔전에서 삼성에게 홈런 2개를 포함해서 7개 안타 맞으면서 4실점하고 4이닝을 맞추지 못하고 강판당했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불펜 투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의 상황인데 삼성에는 또 돌부처 오승환 선수가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경기를 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투수진은 아무래도 2승을 거둔 기아가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두 감독 모두 이런 상황이게 되면 미리 얘기를 했어요. 올 한국 시리즈는 투수전보다는 타격전이다. 네. 그래서 3차전 승부는 일단 누가 그 삼성의 라이온스 파크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넘기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원곤 선수가 일단 하나 넘겼고 이쪽에는 김도영 선수가 하나 넘겼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메이저리그에서 타격왕은 뭐 세단 타고 다니고 저기 이제 홈런왕은 리무진을 탄다고 하는데 과연 승부를 딱 결정짓고 리무진을 탈 수 있는 선수가 나올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손흥민이 22일 만에 시즌 3억 골 터뜨리면서 부상에서 일단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유로파리그 알크마르전에 결장할 걸로 알려지면서 부상이 혹시 재발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경기 나와서 자책골 유도하고 본인이 골도 넣고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면서 이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내일 유로파리그 경기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손흥민 또 못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도 쉬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가 유로파리그 지금 토트넘은 그 리그에서 5위, 이 팀은 18위 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뛰지 않아도 경기를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다소 이제 선수 보호 차원. 그러니까 부상 예방이라든가 선수 보호 차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탈 원정 경기 남아 있고 또 맨시티와 이제 카라바오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그때 우리는 뭐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다. 올해 뛰어야 할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때 이제 엄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같이 하다 보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체력 안배를 영리하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렇게 부상 문제가 나오고 또 나이 문제가 이제 거론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가 이 선수 은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연 우리 팀에서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각가지 상상력들이 동원되기 시작하잖아요. 재계약하기 전에요. 네, 재계약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이쯤 되면 또 이제 에이징 커브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나이까지는 기량이 막 향상되다가 꺾이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손흥민 결별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아직 토트넘의 성적이 좋지 않아요 예상보다.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손흥민 선수라든가 베르너 선수라든가 존스 선수가 잘해주면 이 선수 갖고 밀고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을 텐데 올 시즌 생각보다 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난 시즌과 가장 비교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잖아요. 지금 골이 3골밖에 안 되니까 아마 한 대여섯 골은 터트려주고 뭐 공격 포인트가 한 10개 정도 돼줘야 손흥민 믿고 계속하자. 역시 캡틴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현지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후계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떠오르게 돼 있죠. 근데 그중 아주 젊은 선수가 있어요. 젊은 선수 있죠. 만 17살의 양민혁 선수라고. 지금 사실 3명의 선수가 이제 전체로 떠오르고 있어요. 양민혁 선수가 있고 왜냐하면 양민혁 선수는 K리그에서 올 시즌에 뭐 34개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10골 도움 6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한국 축구를 좀 아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유심히 지켜볼 수 있을 거고요. 기대주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에는 본인이 쓰기 편한 선수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선수가 이제 마이키 무어라는 선수인데 잉글랜드 출신이고
그 토트넘에서 18세 팀, 뭐 21세 팀 이렇게 성장해온 선수다 보니까 네. 이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 데리고 온 선수가 하나 있어요. 오도베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스타일이 약간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왼쪽을 잘 파고들고 이번에 헛다리짓기에서 보여줬듯이 나름대로의 그런 드리블 능력도 있고 한 가지 조금 딸린다면 골 결정력이 좀 아직은 골 결정력. 무르익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뭐 일부에서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양민혁 선수로 대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입니다. 5년 뭐 길게는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수로 키워야 하는 그런 자양분 같은 그런 선수들인 거고요. 네. 뭐 직접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에 기대면서 아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카드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건 재계약이 완전히 컨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지난 웨스트햄전을 마치고 나 이미 32살이고 네. 나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뛸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잘못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이제 토트넘에서 여러분이 기억만 해줘. 이런데 실제로 본인은 뛰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본인의 미련 또 이루고 싶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이번 주말에 볼만한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내일하고 모레 있을 한국 시리즈 3, 4차전 네.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삼성이 어떤 패가 말린다고 한다면 4차전에서 끝날 수 있을 확률도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양민혁 선수가 3위 김천과 토요일 날 경기를 갖습니다. 네네. 양민혁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일요일 날 그 원주 DB와 부산 KCC가 벌이는 프로농구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이 올 시즌 우승 후보거든요. 네네. 뭐 KCC 많은 선수가 이제 뭐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버튼이라고 돌아온 외국인 선수하고 국내 토종 선수인 이승현 선수가 과연 이 위기를 잘 버티느냐를 봐주면 올 시즌 우승의 향방 물론 초반이긴 합니다만 농구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또 그 미리 점쳐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81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가요 무대 왕팬이셨던 시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사전 예약해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김동건 선생님 너무 반가운 초대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뉴스레터 K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한 기아와 삼성의 대결. 많은 분들 손에 땀을 쥐고 보실 텐데요. 오늘 끝곡은 김민교의 마지막 승부 준비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